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합증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들 가지고 서동수 대리와 좀 얘기를 나눌지 저희가 이슈부터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유가의 최저가 경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이지 앵커의 얘기대로 달러의 강세 이러다 보니까 결국 또 이제 원자재 시장이 또 급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유가가 지금 41불대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유가가 코스피하고의 상관관계가 0.7이 넘는다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43불을 깨고 41불에 도달을 했다라는 점. 여기서는 추가적인 이제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네. WTI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불편함을 느끼는 국가들 내지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유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런 원유 시장 자체가 급격히 회복을 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더욱더 가격 훼손이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우려를 좀 가져가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추가 하락도 좀 예상이 된다. 지금 41불대에서 물론 이제 간밤에 지난주 금요일에 좀 올라가면서 42불대까지 회복은 되긴 됐습니다만 이러다간 좀 40불대도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어떻게 보면 유가 하락에 따라서 저유가의 수혜를 보는 쪽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어떤 글로벌 경제 디플레이션 우려감으로도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위안화 평가 절하 소식에 따라서 중국 쪽에서 어떤 소비력이 더 약화되면서 원유 수요가 더 줄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도 들리거든요. 외신 쪽에서 이번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일단 원론적인 얘기들만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CNN 머니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미국과의 오페크 국가들 사이에서 이뤄진 이런 치킨 게임, 네. 산유량 경쟁,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기 위한 이런 경쟁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계속 원유 가격이 계속 떨어졌었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고요. 네. 그래도 더욱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가격 상승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 회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공급 우위에서도 그것도 모자라서 수요까지도 모자란다. 말씀하셨지만 중국 시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머징 전반적으로 번지고 있는 수요 감소의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반대 포지션에 있는 달러가 강세화가 원자재 가격 및 유가의 하락을 계속 부채질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란 증산에 관련된 뉴스 플로우들 계속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란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지금 땅 밑이 문제가 아니다. 이란이 바다로 나가서 또 원유 채굴을 했을 경우에는 또 이런 것들이 장난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얘기들. 그리고 또 이제 베네수엘라에서 일간 100만 배럴을 넘어섰다는 이런 외신 소식도 있었었고요. 블룸버그에서 한번 보시면 블룸버그에서도 있었는데요. 그림 한번 보실까요? 여름 수요가 사실 가장 드라이빙 시즌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특히나 여름 수요는 상당히 좀 견고한 부분들이 시즌 안에서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매년 좀 다른 연도에 보더라도 2015년만큼 이렇게 여름에 부진했던 경우는 없다라는 것은 이제 다른 연도의 유가 흐름들을 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혹시 가솔린 수요가 그 드라이빙 시즌이라고 하는 가솔린 수요 이런 것들이 좀 모자라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다음 그림에서 한번 보시면요. 네. 2015년도에 가솔린 수요는 8년 내 최고치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시장이 유가가 관련해서 그러니까 원유 수요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어느 정도 타이트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타이트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유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게리 실링이라고 이제 투자 전문사 대표가 금요일날 블룸버그에 인터뷰를 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네. 10불에서 20불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 좀 이슈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 유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머징 마켓에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무슨 소비 진작이 되고 원유 수입국인 입장인 이머징 마켓에서는 싸게 수입해서 이렇게
뭐 앞으로 뭐 채산성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각을 가져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이런 수요가 모자라서 공급이 넘쳐나서 시장 전반적으로 모든 자산들의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각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 싶어서 네.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모든 부분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아까 얘기를 해주셨지만 코스피와의 상관계도도 상당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맞아요. 10불, 20불까지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좀 불안해지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흐름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어떻게 좀 전략을 가져갈까요? 웬만한 이머징 통화들의 가격, 이머징 통화의 뭐 가격이라든가 아니면은 원자재 가격들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머징 시장에 대한 선호도를 지금 이제 변곡점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유 없이 막무가내로 이렇게 들이받는 식의 이런 투자 관점은 굉장히 우리가 좀 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시장이 쇼크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 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중국 시장이 7%라는 경제 성장률을 어디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원자재 가격, 원자재 시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신흥국 시장의 가격 하락에 단초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중국 시장이거든요. 그렇죠. 중국 시장 30%가 빠졌습니다. 물론 많이 오르기도 했죠. 그렇지만 이머징 시장의 다른 이머징 시장을 대변하고 있는 원자재 시장 가격들이 이렇게 깨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여기에서 우리가 현금을 현금에서 자산 가격을 늘려가면서 매수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 있다. 이것을 턴하고 나서 유가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달러가 떨어지는 모습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들, 이머징 통화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확인하고 우리가 사도 되지 않겠느냐. 리스크 대비해서 프리미엄, 수익률 자체가 상당히 지금 낮아져 있는 구간으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 비율 확대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고요. 시장의 보수적인 접근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맞지가 않아요. 네. 보수적인데 왜 접근을 하느냐. 네. 접근하시지 않는 게 일단은 제일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자, 유가가 지금 41불대 최저치까지 좀 연중에 최저치까지 좀 내려가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시장이 바닥이 온 게 아니냐 이런 섣부른 판단 좀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지금 입장에서는 시장은 좀 당분간은 접근을 자제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좀 이런 상품 시장 하락이 이머징 시장을 전체적으로 흔들리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두 번째 이슈는 이 이머징 시장과 관련해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확인해 보죠. 네, 두 번째 이슈는 이머징 위기 지속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의 그 유가와 좀 계속해서 좀 우리가 연이어서 좀 얘기를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런 유가 하락이라든지 상품 시장의 어떤 흔들림 이런 부분들이 달러 인덱스, 이 이머징 시장의 통화 인덱스를 계속해서 좀 망가뜨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예, 전반적으로 많은 방송 매체들이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머징 시장에 운명이 가늠이 지어진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머징 시장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다지 크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네. 이 부분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7월 달에 이머징 통화 인덱스가 계속 무너지면서 8월 달에는 한 열흘 동안에서 반등이 이루어지는 시장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라고 해서 이머징 쪽으로 다시 자금이 도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다가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중국 위안화 디밸류에이션이 이루어지면서 이머징 국가들의 통화 인덱스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들, 원자재 가격과 함께 통화 인덱스의 가격도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 그럼 위기에 대해서 얘기를 그렇게 크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게 더욱더 좀 위험하게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좀 걱정적인 어조로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에 달러 강세 그리고 위안화의 평가 절하 이 G2의 입김에 신흥국 통화가 상당히 좀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번에 위안화 평가 절하 결정으로 인해서 사흘 연속 평가 절하 소식이 전해졌었거든요. 여기에 엔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 흔들림 없이 견조한 모습을 보이는 반면에 신흥국 통화가 상당히 크게 흔들렸습니다. 우리 원화를 포함해서요. 외신들 반응 좀 자세하게 살펴주시죠. 일단 로이터 따르면요. 위안화 절하로 인해서 이머징 통화가 충격이 왔다. 앞으로도 위안화가 추가적으로 절하 형태로 시장에 나오게 되면 네. 이머징 통화의 충격이 좀 우려가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라는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터키 리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6% 그러니까 0.6%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최저치를 경신을 했고요. 남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0.2%가 떨어지면서 14년 내 최저치를 보였다. 유가 저가 경신으로 해서 그러니까 원자재 베이스로 원자재를 팔아가지고 사는 나라들의 통화 가치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뭐 호주라든가 뉴질랜드라든가 이런 얘기도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머징 같은 경우, 말레이시아 같은 링깃 같은 경우도 17년 내 지금 최저치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측면, 좀 이런 게 너무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CNN 머니 다음 기사를 한번 네. 그림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제목이 중국의 디밸류에이션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올해 통화가치 떨어진 나라들, 이 국가들 이 하락폭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 유로라든가 제페니스, 그러니까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사실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인위적인 이런 형태의 뭐 조정을 했었던 나라고요. 이게 맨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멕시코 페소가 24%, 터키 31%, 브라질 55%, 콜롬비아 58%, 러시아 루블은 80%. 이거 뭐 정치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좀 뺀다고 하더라도 통화 가치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 네. 경제 활동이 유지가 잘 되고 있다라고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불안한 상태가 좀 연결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자, 전체적으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뭐 가치가 떨어졌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외화가 지금 고갈이 됐다는 부분이 좀 더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으로 이후에 우리가 좀 어떤 부분 좀 우려를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유가가 이렇게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누가 이것을 강하게 받치면서 살 수 있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차손이라는 게 이런 계속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시장에 자산을 매수할 이유가 있느냐라는 점을 생각을 보면은 외인 수급이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 최근 들어서 국내 통화 시장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머징 쪽에 뭐 주요 통화들 다 뭐 가격들이 지금 계속 붕괴되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잘 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림 보시면요. 원자재 수출국으로 보고 있는 사우디라든가 원유를 팔고 남아공 같은 경우 이런 자원부국들의 경상수지 악화가 지속적으로 지금 심각하게 지금 마이너스 10%가 넘어갈 정도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최근 들어서 사우디에서 그 돈 많은 국가에서 웬 국채를 발행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 참 많은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점. 다음 그림 보십시오. 채무 대비해서 외환 보유고가 지금 모자라는 국가들. 네. 채무 자체가 외환 보유가보다 100%가 넘어가는 국가들이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금융위기라는 단어는 다시 꺼내 들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네네. 촉발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어떻게 해서 뭐 돈을 빌려주고 해서 넘어갈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스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그런 것들이 돈 빌려주고 계속 넘어가다가는 성장도 못하는 나라에다가 돈을 계속 빌려줬다가는 결국에는 큰 눈덩이가 돼서 돌아왔다가 지금 굉장히 큰 세계 경제의 고민으로 최근 들어서 나왔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뭐 외환 보유고 비중이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는 나라 국가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는 아직은 괜찮다라고는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국외에서 뭔가가 좀 문제가 촉발이 되었을 때 국내 투자자들이 얼마나 잘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굉장히 좀 걱정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고 멀티플 섹터에 돈이 들어갈 이유가 지금 전혀 없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면서 현금 비율을 높이시는 방어적인 자세를 좀 가져가시기를
제가 공고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이슈 통해서 결국 글로벌 증시에 지금은 섣불리 나가기가 참 어려운 시기다라는 것을 네. 정리해드렸습니다. 좀 방어적인 자세로 시장을 좀 한 발 뒤에서 물러나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 전략이 이번 주 증시 전략에 좀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